다음 이제 시험과 성적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등은 그 사립학교,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중간과 기말이 없어요. 거의 월 단위 평가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의지가 있으셔서 단원 평가 정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받아보는 성적표도 학업 상황에 대한 그냥 정성적 평가예요. 담임의 어떤 종합 의견이 기재된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염. 요즘은 또 이것도 아니래요. 잘함, 보통, 노력염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느 위치인지를 엄마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반면 이제 중등이 되는 순간부터는 중2부터는 학기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일반 교과목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90점 이상 일괄 A,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미만 B 이런 식으로 10점 단위로 5단계 성취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꼭 놓치는 게 A의 함정이죠. 그죠? A가 거의 한 30% 정도 학생들이 모두 A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A면은 만족하시던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을 받아보고 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의 미래는 밝을 거야. 네. 기분 좋잖아요. 네. 우리 아이의 미래는 밝을 거야. 좋죠. 나의 노후는 아름답고 편할 거야. 올겨울에 따뜻할 거야. 뭐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다 함께 잘 살아보아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숫자를 믿는 이유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2%.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2%만 좋아지면 평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10% 좋아졌으면 누구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성장률이 2%니까. 우리 다 함께 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각 대학교를 가겠다는 인원은 많은데 대학교 정원은 적어요. 누군가 붙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한 거고 그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매우 잘함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진실인가. 이 매우 잘함이라는 표현은 excellent잖아요. 네. excellent의 어감적 특징은 오메? 이 정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반에서 50%가 넘어요. 아니 우리 반이 30명인데 15명이 excellent라고요? 그럼 excellent가 아니죠. 노말이죠. 노말. 그러니까 노말을 excellent라고 썼더라고 해서 노말이 excellent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중학교 때 30%가 A. A는 보통 5% 이내, 10% 이내, 5% 이내 정도 나오는 게 A겠죠. 1등급. 그렇죠. 4%. 네. 근데 30%가 A다. 30%면 고등학교 때 4등급이잖아요. 4등급. 4등급이면 충청고대학도 못 가요. 그러니까 충청고대학도 못 갈 애가 성적표에 올 A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올 A를 보고 우리 아이의 공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네. 이 아이가 4등급을 받는 순간 왜 이렇게 됐냐고. 이 아이는 여전히 30%예요. 중학교 성적표였으면 A를 받고 고등학교에서도 심화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는 A를 줘요. 근데 등급이 나오는 석차 등급에서는 4등급이 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매우 잘함 A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A가 몇 %가 나왔나요? 매우 잘함이 몇 %인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에서 5% 이내의 대학을 가고 싶다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5% 안에 들어있는지를 과목별로 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은 없어요. 누구나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래요. 특히 고등학교 이제 가서 그런 등급의 성적표를 받는 순간이요. 공부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공부법을 익히지 못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꼭 중학교 때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초등부터 다지고 다져서 자기만의 공부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입시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달리는 게 싫은 거예요. 달릴 때 숨이 찬 거예요. 난 등산 가는 게 싫어요. 등산 갈 때 힘들잖아요.
등산이 재밌는 사람은 왜 재밌어요? 등산이 쉬워요. 네. 그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숨이 별로 안 차요. 아주 뛰지만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즐길 만큼 숨이 차요. 근데 등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만큼 숨이 차죠. 공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아니 저 아이는 얼마나 공부가 재밌길래 하루 12시간을 공부하냐고. 걔는 안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걔도 힘들면 12시간씩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딴 거 다 잘한다고? 걔 달리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달리기 할 때는 극한의 힘듦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토너는 달리기 할 때는 힘이 안 들지만 그 친구 보고 수학 풀려고 그러면 풀까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될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지능인 거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 그게 그 EQ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했을 때 되는 느낌. 이거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중학교 1학년을 대비한다 그러면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학교 1학년 공부법을 배울 때 learn how to learn, 배우는 법을 배운다. learn how to learn. 학습량은 얼만큼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세워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중학교를 바라본다면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그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그게 뭐 학점제로 바뀌든 뭐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본고사든 뭐 내신으로 뽑든 어쨌든 간에 국영수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70에서 80%는 된 거고 20% 밑에 조정만 하면 돼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량을 만드는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수능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는 어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영어는 몇 프로, 수학은 몇 프로, 국어는 몇 프로 하는 거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국어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수학을 배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의 학습량이 그동안 적었다면 수학의 학습량을 지금부터 좀 늘려야 되고 국어의 학습량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의 학습량의 5분의 1을 무조건 가져가시면 돼요. 최소한 5분의 1 정도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량이라고 할 때 이미 놓쳤다고 생각할 때 꼭 시작해야 되는 게 어휘예요. 영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어휘 공부로 귀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만 많이 있어도 기본 성적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영수의 학습량을 우리 아이의 목표와 현재 실력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국영수는 주간 단위로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오늘은 영어를 안 하는 날이 있어도 오늘은 수학을 안 하는 날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국영수 중에 하나는 다 있어야 돼요. 국어도 했어야 됐고 영어도 했어야 됐고 수학도 했어야 돼요. 과학은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3개월 후에 해도 돼요. 근데 국영수만큼은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나눌지언정 항상 하고 있는 게 유지가 돼요. 그 실력 과목은 완성되기도 힘들지만 유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것도 놓으면은 굉장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두세 배 노력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더라도 주 1회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더라도 주 1회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국어를 잘해도 주 1회는 하는 학습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학습의 질은 독서서부터 수학 문제 푸는 거 이건 아이들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의 질이라는 건 난이도를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를 우리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선행의 진도도 난이도에 들어가는 거고 학습량은 공부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것도 아이들한테 국영수는 맞춰 나가야 될 거고요. 목표의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서울대학교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언제부터 서울대학하고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자기는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의과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혹은 심지어는 수능 성적이 나온 후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가기가 힘드냐 쉬우냐 아니면 서울대학에 가기가 힘드냐 쉬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표의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학습량과 학습의 질이 중요하긴 한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목표의식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올림픽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목표의식이나 간절함은
그냥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목표의식은 샤워하는 것 같다. 어저께 샤워를 했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생각하고 해야 유지되는 거지. 우리 아이가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수업할 때도 목표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교과 한 문제 더 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걸 느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해야 되겠고, 2학년 중간고사에서는 뭘 해야 되겠고, 대학은 뭘 해야 되겠고, 짧게는 몇 달 앞에, 길게는 몇 년, 아주 더 길게는 대학교 입시까지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꼭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착할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지만 그 가는 방법이나 교통수단들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최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의식이 있어야지만 그에 맞는 정교한 로드맵이 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중2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중2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중요해집니다. 고교학점제나 이런 앞에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5, 6학년 같은 경우는 고1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1 성적 혹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이런 연습들을 이제 중2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즉 공부하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지만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 내신 성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비포 애프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강남 지역에서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간 아이들은 뭐 화원, 중2인데도 화원 아니면 미적분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일단 진도를 나간다고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오히려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반에서 한 4등? 뭐 이 정도 하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를 컨설팅한 얘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핵심은 모두 이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에 대한 거예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 11시부터 7시까지 한 8시간을 자요. 그리고 7시간 정도가 학교에, 그러니까 등교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를 학교에 매여 있고, 그럼 나머지 이제 3분의 1인 8시간이 남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8시간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은 모두 착각을 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24시간이 다시 세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불사를 하는데 24시간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8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8시간에 대한 그 계획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학원만 다니고 숙제만 하다 다 끝나버려요. 숙제량도 많다 보니까 바로 직전까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실력으로 관리는 만무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숙제를 그러면 공부로 이용하는 방법, 애들이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숙제를 자기 실력화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복습 예습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키는 방법들을 습관화시키게 되면 이런 8시간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내신 성적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성적은 수능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내신 성적을 따본 경험은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희한하게 실력이 좋은 아이가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신은 중학교 때 따본 애가 잘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거를 집에 와서 익히고 시험 기간에 시험 설계를 잘 해서 언제까지 몇 회독을 돌리고 해서 중간고사를 봤던, 즉 2달짜리 코스에 익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실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루틴이거든요. 네, 시험을 잘 보는 네, 시험을 잘 보는 학교 수업 듣고 복습하고 준비해서 시험 보는 연습.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은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2등급이 뜨는 아이들은 실력은 좋은데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거는 국영수 실력을 올리는 것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획해서 대비해서 점수를 100점을 맞아보는 연습. 1등하는 습관.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게 중요하죠. 자, 하나 더 첨언을 하면요. 방금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착오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공부는 계속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뭔가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있는 것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뭘 암기해야 되고 뭘 익혀야 되는지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패러다임만 바꿔줘도, 그러니까 어떠냐면 배우기, 익히기, 시험 잘 보기가 그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이렇게만 잡아줘도 이 아이 성적이 전교 1등, 이렇게 2학기 때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간발의 미세 조정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기말고사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 시켜도 그냥 하더라고요. 네, 그냥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점 받는 습관, 1등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가면은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 공부의 핵심은요, 시험에서 이기는 공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서 이기는 공부를 해서 공부 자존감을 올리고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상식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감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시험 센스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이랑 강북 중학교 시험 스타일이 달라요. 어머님들께서 족보닷컴을 한번 이용하셔서 해당하는 지역의 문제들을 한번 출력해서 풀려보세요. 그러시면은 강남은 이미 많이 진행을 해서 뭐 대치동의 디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준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딱 가운데 수준을 조절해서 내세요. 즉 답 없음이 나와요.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메타인지가 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시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거든요. 미리 이제 자기가 갈 학군지의 어떤 공부들을 보시고 시험 문제들 뽑아보시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공부법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해야 될 게 또 되게 많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중으로 다 끝내려고 그러면 해야 될 얘기를 다 못하고 좀 팍팍팍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중학교 공부법 2부로 해서 네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나눠준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더 뒷부분을 자세히 공부해서 이제는 공부법 위주로. 네. 좋습니다. 제 패턴 학습법에 나오는 공부법 위주로 좀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 방학 때는 제가 패턴 학습법 아니면 초등국어 뿌리 공부법 제가 쓴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권을 4번에 나눠서 자세하게 공부법을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같이 한번 들어서 그냥 엄마가 듣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제 공부법을 방학 동안에 익혀서 다음 학기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부법 위주로 방학 때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입시에 대한 분석은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저희 목요일마다 10시 하는 엄마학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힘이 많이 나네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거의 이거 바로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댓글에다가도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런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를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의 컨설팅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컨설턴트 계세요. 자, 실질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어머니의 경제력 다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라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오는 거에 80~90%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최소한 정보가 없거나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제가 잘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